생각하면 되는데. 아, 약간 네. 한국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치하면 디플로이먼트를 많이 연상하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심야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예. 영화 같은데요? 예. 네, 영화의 한 장면 겁니다. 붉은 10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18년 그 장보고 3 배치 1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의 일본함 도산 안창호함이 건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5번째로 잠수함 설계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됐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함이 이제 안무함이 진수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그 진수식 이거 있었죠? 네. 네. 갔다 오셨습니다. 네, 못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 멀어서 못 가셨죠. 서울 기준은 거제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 함 진수할 때는 정말 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그때 뭐 솔직히 말씀드린 이제 VIP 행사가 되다 보니까 네. VIP 행사는 사실은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 그래서 미리 이제 마침 국방부 출입기자단 견학을 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며칠 전에 미리 가서 봤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핑계거리가 없는데요? 있죠. 코로나. 아.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좀 사실은 네. 많이 축소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 네. 내외빈도 많이 좀 줄이셨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아, 네. 맞습니다. 예. 이 잠수함을 건조한 대우조선 해양 측에서 이례적으로 이 잠수함 건조 공정의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이게 그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군요. 잠수함도. 네. 예. 둥그렇게 무슨 소뚜껑처럼 생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앞에 그게 이제 소나돔이라고 소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그 겉에 이제 커버를 씌우는 그런 건데. 소뚜껑이랑 우리 해군 장병 저거 뒤집어 놓고 삼겹살을 두 개 부대는 구워 드시겠는데. 그게 소나돔이군요. 예, 그 대우에서도 굉장히 섭하신 말씀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게 막 특수강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가공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 보고 우리 기술 상당하구나 이러한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역시 조선 기술 역시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두 번째 함이니까 첫 번째 함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을 테고 두 번째 함이니까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가 됐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무기 체계는 시제를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실전에 실전 배치하는 경우가 없는데 함정의 경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시제함부터 직접 배치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배의 경우는 이게 부품이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도산 안창호급 이 3,000톤급 잠수함은 우리가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소한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런 얘기 뭐 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잠수함이 진수됐는데 가라앉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 뛰어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돼서 3월 달에 이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데 이를 토대로 해서 안감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군에 인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장보고 2부터는 안중구랑 김좌지랑 유관수랑 홍범도함 등등 우리 항해를 동기분들 공헌하시거나 광복 후 우리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그 성함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안모 장군님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대 진위대라고 있어요. 친위대가 아니고 진위대라는 그 조직이 이제 대한제국에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되니까 이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신 분인데 1918년에는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이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특히 유명한 거는 1920년에 봉오동 전투, 네. 유명한 청산리 전투 여기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1924년에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이제 총상을 입고 잡혀가셨는데 그 일제의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치료를 거부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죽음을 택하셨군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1980년이 돼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셨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함정 같은 데 또 이렇게 씀으로써
이분들을 좀 기리는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기사 보니까 진수식에도 그 후손분들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무와 본격적으로 좀 스펙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뭐 가져오신 거 있다고 제가. 제가 또 어렵게 섭외를 해서 교부제를 구했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네. 비싸게 보시네. 이거 거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오. 이야. 이야 이거. 이거는 직접 만드신 게 아닌데요. 이게 금장도 있고. 이건 업체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프로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위 이른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그렇죠. 이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 실물은? 그거 저 해적 들어서 빼가요. 아시죠? 이 잠수함 스크류가 원래 제일 큰 고급 비밀인 거. 그래요?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 형태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게 만든 거고요. 그럼 일부러 이렇게 그렇죠. 노출돼서 안 되니까. 안 되죠. 좀 이상하다. 본 게임은 2를 위해서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건조사 대우 조선행 사실 이거 회사 이름 얘기할까 말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방산업체들은 어디 홍보할 데도 없잖아요. 우리라도 이게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거면 솔직히 간접 광고 그럴 텐데 대우 조선해양 뭐 이렇게 뭐 현대 로템 뭐 S&T 뭐 다산기공 얘기해야겠어요. 저는 그냥 D사 S사 안 할래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전에 D사, S사, 뭐 H사 뭐 그랬더니 댓글 중에 뻔히 알고 그러는데 뭐하러 그러냐 뭐 그런 댓글이 꽤 달렸더라고요. 그분도 홍보 로트가 어딨겠습니까? 무슨 무한도전 앞에 영상 틀 거예요? 그럼 광고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라도 조금이나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괜히 홍보했고요. 하여튼 이번에. 일단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은 도산 안창호급하고 동급인 거고요. 길이는 83.3m, 폭은 9.6m, 수중 최대 속력은 20노트, 그러니까 37km죠 시속 이상이 가능하고 탑승 승조원은 50명이고요. 추진 방식이 재밌는데 이제 디젤 발전기와 납축전지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디젤 발전기로 발전을 해서 실제로 스크루를 돌리는 거는 축전지다. 이게 이제 유리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디젤 발전기로만 돌리면 이제 순항하거나 할 때 계속 디젤 엔진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제 발전을 한 상태에서 축전지로 스크루를 돌리게 되면은 발전은 이제 위험하지 않을 때 해놓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기로만 돌아가니까 훨씬 더 조용하게 정숙성이 보장된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전에도 얘기 나왔던 공기 부료 체계 AIP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디젤 엔진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불을 붙이려면 공기가 필요한데 그 안에 공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숨을 쉬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얻으려면 자꾸 수면으로 올라가서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공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 들통이 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디젤 엔진을 돌릴 때 그 산소를 쓴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아예 수소랑 산소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수소 연료전지 차 있죠. 그게 요즘 막 나오는 그 요즘 많이 나오는 그건 H사. 수소 연료전지 차처럼 수소하고 이제 산소를 백금이나 뭐 탄소 계열로 촉매를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전기가 나오거든요. 전기하고 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통해서 바깥에서 산소를 가져오지 않아도 그 힘만으로 이제 연속 장막 능력 20여일, 그러니까 2주가 넘는 걸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이건 뭐 물이 나오는 거니까 물은 뭐 사실은 마셔도 돼요. 여기서 생기는 물은 아주 순수한 물이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면 뭐 밖에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어차피. 말 그대로 H2O입니까? 미네랄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순수한 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납축전지를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 뭐 이제 핸드폰에 뭐 납축전지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전기차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전기자동차는 다 리튬이온이나 이런 걸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일본의 이제 최신형 잠수함이 그 소류급처럼 리튬이온 전지 탑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첫 세척은 납축전지를 그대로 쓰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방사청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올해 2021년 상반기까지 그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 탑재를 위해서 리튬이온 전지 성능 시험용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전기자동차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용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배치 2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 개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공동 개발이니 뭐 기술 협력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은 꽤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잠수함용 그 리튬 그 이온 그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됐다. 얘는 납이면 이거 나중에라도 이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부품 교환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라도 가능할까요? 그 우선 납축적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납축전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장보고 1, 2, 3급 배치 있잖아요. 1, 2, 3도 있네 그것도. 예, 예. 근데 이 과거에 비해서 장보고 3 배치 1의 납축전지는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크기가. 제가 한번 그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보고 1, 2급 그다음에 3 배치 1의 납축전지 발전사를 한번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작아졌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도 발전했지만 소량화도 그렇죠. 예, 예. 소형화 되고요. 예. 프랑스의 나발 그룹이라고 있어요. 뭐 나발을 부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앞에 병까지 붙으면 아주 그냥 신나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제 네이발이에요. 이제 해군 그 네이발 네이비 할 때 그 네이발.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했냐면 잠수함 선체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 모듈을 달 수 있는 모듈형 전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국산 잠수함에 리튬이온 전지 모듈을 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런 연료전지 ALP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15번째 우리가 잠수함 설계국인데 국산화율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다 그 외국 거문에 갖다 쓰면 안 되는 건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장보고 1 209급이라고 그러죠. 장보고 2는 214급. 앞에 건 1200톤, 그 다음에 214급은 1800톤급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보고 3, 흔히 얘기하는 장3라고 이제 군에서 흔히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3000톤급 잠수함이고요. 그리고 이 모형 자체는 아까 이제 원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첨언하자면 도산화 안창호인데 똑같아요.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이런 것들이 암무함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것인데 장보고 1, 2급의 이제 전투 체계나 소나 체계는 사실은 대부분 외국산이었어요. 외국에 수입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잠수함의 핵심 장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암무함의 그 가장 큰 특징, 도산 안창호급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전투 체계나 소나 체계가 국산이라는 거. 핵심 장비 한 76%가량이 이제 국산이다. 특히 이 전투 체계하고 소나 체계의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방위사업 기획 관리 분과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 국방 구격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신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냈고 이제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암모함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자, 그럼 전투 체계 특징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예. 잠수함에 탑재된 이제 각종 센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소나부터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각종 센서들 전망경이라든지 여기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ESM이라고 이제 전파 신호 같은 것도 탐지하고 통신 감청도 하고 그 전장 상황을 이제 감시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주의 결심을 또 보좌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적이 나타나면 어뢰든 뭐를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전략적으로 적 지상 목표를 타격해야 되면 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이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든 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거나이즈하고 주의를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잠수함의 두뇌이자 심장부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 체계는 승조원들이 24시간 동안 활용을 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여기 있는 의자가 좀 불편하긴 한데 좀 편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장시간 앉아 있어야 장비 편의성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일목요연하게 좀 보기 좋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만들 때 잠수함 부대를 방문해서 이 승조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OA, 오픈 아키텍처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채택을 해서 장비 간에 연동되는 이 소프트웨어를 바꿀 때 좀 더 쉽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게끔 했다고 그러고요. 중요한 이 소프트웨어 중에도 핵심적인 거는 이중화를 해서 고장이 났을 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실 때도 뭐 정말 그 신뢰도가 확 상승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소나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 캄캄한데 지금 그 심해가 어떻게 그 작동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물 속에서는 소리 전달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욕조 같은 데서 이렇게 쿵 치면
울릴 정도로 정말 물속에서는 소리 전달이 잘 돼요. 목욕탕에서는 좀 뭔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울리기도 하고. 그것도 다른 얘기긴 한데. 습기가 껴서 그런가. 예. 그래서 소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데다가 잠수함은 소음이 나니까 또 그걸 이제 듣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소나를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소나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파를 쏴서 그게 반사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의 능동 소나, 그러니까 액티브 소나죠. 그리고 이제 표적에서 발생하는 뭐 엔진 소리라든가 심지어 뭐 잡음, 뭐 말소리 이런 것도 다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듣는 이제 패시브, 수동 소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 착수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국가만이 잠수함용 소나 체계를 개발해서 운영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잠수함 개발 선진국들이 소나 체계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상함용 수동 소나 개발 경험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 자체 독자 개발로 총 8종에 달하는 능동 소나를 개발해냈습니다. 네, 굉장한 기술적 개가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성능 측면에서는 기존의 운영적인 체계와 비교해서 탐지 성능 및 방위 거리 정확도가 많이 향상이 됐고 탐지 주파수도 2배 이상 확대가 됐고요. 또 이제 기뢰 회피 용 탐지기가 추가로 적용이 됐어요. 2017년에 이제 도상 안창호함에 탑재된 이제 전투하고 예. 전투 및 소나 체계는 약 2년여에 걸쳐서 타 체계와의 연동 시험, 해상 시험, 뭐 이런 이제 해상 시험 평가 등을 실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이제 평가 과정에서 이 수용자 해군에서 요구하는 바를 수용을 해서 또 반영을 해서 이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 전투 체계 만드는 데를 제가 직접 가봤어요. 예,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의 상태에도 테스트하는 데를 가봤어요. 오, 그게 이제- 세트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비가 그대로 이 장보고 쓰이고 배치원의 3번 함에 들어가는 장비를 갖고 테스트하는 예. 그 현장에 갔었는데 이런 전투 체계의 경우는 국산화가 무려 한 95%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전투 체계는 이제 H사에서 만드는데 소나 체계는 이제 L사에서 만들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국산화율이 한 85% 이상 된다고 그러고 국산 무기가 리스크가 있죠. 뭐 개발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도입한 이후에 30년 이상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때 뭐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부품이 필요할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무기는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요. 비싸고 또 최악의 경우는 저쪽 그 부품을 우리한테 줘야 될 나라가 어떤 외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한다면 우리 그쵸. 무기는 가동할 수 없는 상태가 멈추는 상태가 되잖아요.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하여튼 국산 무기가 필요하다. 특히 잠수함의 경우 그런 면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죠. 네. 그렇게 우리 기술이 총 막내돼 있고 또 그 비율도 높은데 그러면 당연히 수출 이것도 K 방산에 또 이게 그 여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에 네.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한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도 1,400톤 잠수함급 3척을 또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핫 이슈는 뭐냐면 인도, 이번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가 아닌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차기 잠수함 사업인데요. 무려 규모가 7조 원이 넘습니다. 사이즈가 7.8조. 다르네요. 예. 그래서 규모가 거의 8조 원인데 네. 여기에 이제 D사 아니 그냥 이름을 말하기로 하죠.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오늘 이거 뒤에 이거 지원도 해주신 바로 거예요.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 수주전에 뛰어들었어요. 인도 당국은 계약을 오는 2021에서 2022년에 체결한 뒤에 7년 안에 첫 번째 잠수함 도입되기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늦어도 올해 말 설계 등 관련 계약을 다 마무리하고 핵심 기술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인도는 그 잠수함 전력이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큰 규모로 또 대단히 사업을 준비하죠? 사실 인도도 뭐 삼면이 바다라고 말하기엔 좀 많이 크긴 하지만 나라가 대륙 규모니까 거의 이쪽에서 이쪽이 좀 그런 게. 예. 인도 양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인도양이라는 말도 있고 인도 해군은 이제 러시아제 킬로급, 독일제 HDW급, 프랑스제 스코프렌급 재래식 잠수함 이거 다 합쳐서 15척. 그리고 러시아에서 임대한 아클라급 차크라 핵추진 잠수함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노후가 돼서 지금 신형 잠수함 도입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말씀하신 인도양의 패권을 놓고 지금 중국하고 신경전이 계속 양국이 좀 그 긴장 관계죠. 뭐 육지도 그렇고 지금 바다도 그런데 네. 잠수함 도입이 좀 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양까지 진출한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 뭐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은 물론 핵과 재래식 잠수함을 대량으로 지금 건조 배치를 한 상태잖아요. 이걸 의식해서 견제 대응에 급히 나서기로 한 거죠. 네. 이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 상대편도 모르게 뒤에서 기습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잠수함이 가치가 있는 것일 텐데 이제 암호함의 본격적인 무기 체계, 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상대편에 위협적일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잠수함이 쓴 어뢰 어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 영상 안 보이는데 사진에 동그랗게 생긴 거, 보이시면 동그란 거. 구멍이 보이죠? 예. 그래서 한쪽에 세 개씩 해서 6문 안에 어뢰와 갈사안이 보이실 텐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잠수함 중에 처음으로 SLB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합니다. VLS 수직 발사관을 탑재를 했는데 이 뒤쪽에 보면 이 6개의 표시가 보이죠? 한쪽에 3개씩. 네. 여기에 이제 SLBM 또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탑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어뢰를 발사하거나 기뢰를 부설할 수가 있습니다. 어뢰 발사관에서 길에 다 나가는 거예요. 기뢰를 다 이제 부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해성3라고 불리는 잠대지 크루즈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하는데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한 1000km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 이 해성3 크루즈 미사일도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순항 미사일 직경도 어뢰 발사관에 맞춰가지고 53cm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 있죠. 이제 그렇게 그런- 나가서 예. 미사일이 나가요? 그렇죠. 예. 오. 거기에 일단 물 위로 뛰어 올린 다음에 물 밖에서 바다 위에서 이제 점화가 돼서 이제 발사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탄도 미사일이 탑재되는 이 VLS는 이 군사 마니아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 여기 직경은 과연 얼마냐? 예? 이게 우리 탑재할 SLBM의 성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 탑재하는 미사일이 이제 우리 미사일 중에 션무2라는 탄도 미사일 있죠. 그게 이제 뭐 최저 300에서 최대 최신형은 800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한 뭐 사거리 500 정도 되는 션무2B를 좀 개량해서 실체할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SLBM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뭐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인도 그 외에 북한이 예. SLBM 7번째 SLBM 보유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두어 차례 시험에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 무기 이유는 우선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 실린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처음이어서 6개밖에 안 실었지만 보통 SLBM 잠수함들은 그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최저 6개에서 많게는 24기까지 와. SLBM을 싣습니다. 그 러시아는 보통 20기 싣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보통 탄두가 아니고 다 핵탄두를 싣는다. 그거 다 쏘면 그냥 자, 이건 뭐 핵전쟁 나는 거죠, 그냥 핵전쟁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가공할 이제 전략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건 핵 추진 아니고 재래식 아닙니까? 재래식 추진인데 이런 형태의 VLS를 탑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과거 구소련의 SLBM 테스트할 때 일부 재래식을 이제 개조해서 거기에 테스트할 때, 네. 테스트용으로 VLS를 실었고 북한이 또 고래급이다, 칭포급이다 해서 2000톤급 잠수함에 이런 함귀 구멍을 하나 내서 하나 실어서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은 이보다 큰 로미오급 개량형을 3발 정도 실는 거를 사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이 장보고 3급을 제외하고는 재래식 잠수함에 이런 SLBM을 탑재하는 VLS를 실은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다. 사례가. 이 VL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션무2 B급 탄도미사일 한 발 정도나 아니면 해성3 같으면 여기에 발사관 하나에 2발에서 밀어넣으면 뭐 좀 줄이면 4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무슨 군장 싸는 것도 아닌데 걷다가 우겨 넣습니까?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으로 되는 근데 거죠? 실제로 보면 미국에 이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있어요. 그게 네. 이제 원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SLBM 잠수함인데 그거를 크루즈 미사일 탑재용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SLBM 그 VLS 하나에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몇 발을 넣으면 무려 7발을 넣어요. 와. 그러니까
SLBM이 24기가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 22개를 이 크루즈 미사일 탑재용 발사관으로 개조를 했고, 그러니까 22 곱하기 7이면 얼마입니까? 154발이죠. 예. 그러니까 154발의 크루즈 미사일 탑재한 그런 SLCM 잠수함으로 변모를 했죠. 그 VLS 저거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티가 안 나게 예쁘게 깔끔하게 뒷마무리를 했죠? 사실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는데 예. 반면에 북한이 2019년 7월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 로미오급 개량형 네. 3,000톤급인데 요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과 모양이. SLM 발사대가 여기 있어요. 아, 우리는 뒤쪽에 여기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설계 단계부터 안으로 집어넣은 건데 얘는 이게 함교거든요. 예. 이게 함교고 이걸 늘려 붙인 거예요. 이게 원래 모델이 아마 바탕 모델이 중국의 타입 33 잠수함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걸 붙여서 이 뒤에다가 이제 세 발을 집어넣는 방식이 되다 보니 보기에도 이렇고 아, 그렇죠. 기술 뒤에 산업 디자인 쪽으로 그럴 것 그렇죠. 같긴 하네요. 예. 그리고 뭐 VLS가 어디 있는지 너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타겟이 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사실 구소련에서 처음에 SLBM 시험할 때 기술이 부족할 때 원래 함교를 개조해서 거기에 미사일을 넣어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함교에 넣고 시험하는 거는 북한의 기술 수준이 사실은 그만큼 낮다 아직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원래 로미오급이 이제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저도 농할 때 경운기 타봤거든요. 무지하게 시끄럽을 때 밥 가는 소리보다 더 시끄러워요. 심한데 이 추가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소음도 증가할 것이고 또 무게가 무거워졌는데 바탕은 이 타입 33 그대로인 걸로 보여서 항속거리도 짧아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순전히 SLBM을 어떻게든 집어넣기 위해서 한 개조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선체는 아니라고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전문적으로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해서 여러 척을 운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테스트, 각종 신형 SLBM을 테스트하는 이제 그러한 테스트함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최근이죠. 얼마 안 됐는데 그 1월 열병식에서 신형 SLBM이 또 나왔다고요? 북한이 이제 작년 10월에 한밤중에 열병식을 해서 사실은 놀래켰는데 사람들이. 야밤에. 네. 근데 이제 지난 1월 14일 열병식은 그보다 좀 이른 시간이지만 저녁 됐어요.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북극성 5 시호청입니다. 작년 10월 열병식에서 사실 북한은 북극성 4 시호청이라는 또 신형 SLBM을 선보였어요. 그보다 앞서서 2019년 10월에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었고 3, 4, 5 이렇게 가는 예, 거예요. 5로 가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새로운 것이 이제 짠하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북극성 5형을 보면 4형에 비해서 이게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만 보고 대략 추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작년에 이제 열병식이 났던 4시호청은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대략 가늠할 수 있죠. 예. 사람 크기로 비교를 해서.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 난간. 차예요? 네, 트레일러. 예. 요 앞쪽이 여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요.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잖아요. 지금 공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탄두가 좀 그만큼 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직경도 좀 커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사정거리가 늘어났을 가능성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이 자체가 그냥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껍데기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속이 비었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 그렇죠. 예.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테스트를 이제 분명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참 그래서 이제 북한 SLBM을 보면 1형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3형도 시험 발사 성공을 했어요. 3형의 경우는 실제 수중 잠수함이 아니고 물속에서 쏘긴 쐈어요. 쐈는데 수중에 이 바지선 비슷한 이 새로운 시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것도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형의 경우는. 근데 4형과 5형은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체는 좀 불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SLBM은 보통 발사관, 지상의 발사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밀어내는 사출 시험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지상 사출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안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바다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바로 잠수함에 쏘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북한의 경우는 수중 바지선이 또 있습니다. 물속에 바지선을
깔아앉혀 가지고 거기서 이 잠수함에 쏘듯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성공하면 마지막으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SLBM을 개발했고, 북극성 3형은 아직 그중에 2단계까지 됐고 3단계 잠수함 수중 발사는 안 된 상태고, 4형과 5형은 아직까지 지상 사출 시험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형 가지고. 근데 2단계, 3단계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3형부터는 어느 정도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북한은 사실 2019년 10월 이후에 SLBM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정황이 있다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자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북한의 이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라고 있잖아요. 남포 해군기지의 미사일 시험용 바지선이 평소에 위치해 있던 계류장에서 수리용 도크 쪽으로 이동을 했다. 뭔가 이유가 있겠네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움직임이 없던 이 바지선이 이렇게 옮긴 걸로 봐서 북한이 신형 SLBM 발사 용도로 지금 바지선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일단 수중으로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거기에 이제 탄도미사일을 탑재를 하게 되면 잠수함 탐지 부대 입장에서는 뭐 악몽이나 다름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킬체인이나 이제 KMAMD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게 다 휴전선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으로 이제 우회 공격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에서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 그렇죠. 이거 후방 공격이 중요하긴 한 건데.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쏠 수도 있으니까요. 아, 또 잠수함은 또 그렇죠. 네네. 아, 예.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는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북한이 어느 단계에 딱 멈춰 있는 거 보면. SLBM은 일단 바다를 이제 솟구쳐 올라가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코이 이제 콜드런치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뜬 다음에 불이 붙는 게 보이시죠? 아, 예. 점화가 이렇게 튀어나온 다음에 점화가.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콜드런치인데, 평상시에 잠수함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이제 잠수함 내부에 물이 안 들어가게 덮개로 이제 덮여 있다가 발사 준비에 들어가면 덮개가 열리고 잠수함 내부에 가스 발생기가, 그러니까 공기총 비슷한 느낌이겠죠. 가스 발생기가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이 힘으로 일단 얘를 밀어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오면 그때 고체 연료의 엔진이 점화가 돼서 이제 로켓 엔진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조 엔진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거의 상당히- 발사에서 90도로 꺾어지잖아요. 예. 그래 이것도 이제 소위 네티즌들 사이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댓글로 화제가 됐어요. 어떻게 바로 90도로 꺾어지냐. 아니, 보조 엔진이 진짜 탄두에서 불이 나요. 그렇죠. 예. 자세 조정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고열과 고압을 견뎌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정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기폭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또 미사일이 발사관 내에서 점화된 후에 발사되면 아무래도 내부 손상이 있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진짜 로켓을 그냥 예. 뿜어대는 건데, 이거 핫 런치잖아요. 이거보다는 잠수함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적에 노출될 가능성도 좀 줄어든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점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대로 다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 자리로 그대로 이제 쿵 떨어져.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대로 가다가 그냥 그게 그대로 원위치. 근데 사실 핵이 터지진 않을 거예요. 네, 웬만해서는. 그런가요? 네. 이게 그렇게 만들면 정말 곤란한 거고요. 네. 핵 기폭 장치는 나중에 가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서 웬만한 상황에서 핵은 터지지 않겠지만 그 떨어지면서 선체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 무게만 하더라도 엄청나니까 들어간다니 떨어지네. 실제로 이제 2019년 10월에 그 러시아에서 그 유명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유명하시죠. 예. 태평양 함대에서 그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이 뭐로 했냐면 좀 오래된 70년대에 개발됐던 그런 낡은 SLBM을 이제 쏠려고 그랬대요. 두 발이나 쏠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발이 사출이 안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잠수함이 중단하고 이제 바로 퇴항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중국의 경우도 뭔 일이 있었냐면 2009년에 SLBM 중에 신형인 이제 주랑2를 이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점화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이제 잠수함 미로 떨어진 거예요, 수면 아래. 와. 네, 거의 침몰할 뻔했던 아, 히트가 됐대요. 올라갔다가 네, 떨어져 히트 됐대요, 진짜. 얻어맞고, 명중 오발 명중 그랬대요. 얻어맞고 네. 간신히 해군기지에 어이구, 다행이네요, 진짜. 뭐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SLBM 개발 초기에는 뭐 비슷한 이제 사고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놀라운 기술인 만큼 그렇게 또 우여곡절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과 러시아, 또 러시아와 미국의 무기 경쟁, 뭐 잠수함 역시 예외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나라의 치열한 잠수함 경쟁이 엉뚱하게도 범지구적인 스케일의 이득을
가져졌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지 본방야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심해에는 바다의 황금이라 불리는 금속 자원이 대거 매장돼 있으니 여기가 바로 노다지? 이 해저 자원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고 물으신다면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물론 전기차로 대박이 난 회사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 가치가 높다 보니 너도 나도 자원 부국을 꿈꾸며 해저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광물 자원의 보고인 심해로 진출하게 된 배경에 잠수함 인양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도치 않게 심해 진출의 문을 두드린 CIA와 괴짜 재벌의 잠수함 인양 작전 함께 보시죠. 냉전 시대, 소련은 미국과 자웅을 겨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얼핏 세계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팽팽한 대립은 차가운 파도를 불러일으켰죠. 절대 질 수 없다. 엎치락 뒤치락. 두 나라의 기술 경쟁은 치열해져만 갔는데요. 한쪽이 미사일을 개발하면 다른 한쪽은 핵무기를 만들어냈고 또 한쪽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다른 한쪽은 달에 착륙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됐고 탐색전과 세력 다툼이 이어졌죠. 그러던 1968년 핵탄도미사일 3기를 탑재한 소련의 잠수함이 태평양 작전 중 그만 실종되고 마는데요. 실종된 함의 이름은 K129. 무려 70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한 소련의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 무기가 하필 우리나라로 치면 JSA 공동경비구역 같은 태평양 앞바다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특명 K129를 찾아라! 어김없이 미국과 소련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고 잠수함 찾기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최첨단 무기가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기술력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각축을 벌이던 중에 먼저 승기를 잡은 쪽은 미국이었는데요. 그 작전이 가히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뺨치는 대작급이었습니다. 소련이 눈치채지 못하게 K129를 회수하는 것이 목표였던 미국. 소련보다 먼저 잠수함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소리소문 없이 인양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죠.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때만 하더라도 4,800m의 깊은 심해에서 그렇게 큰 침몰체를 인양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거대 선박을 새로 만들어야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완성된 거대 인형선을 끌고 태평양을 휘저으면 침몰한 K129의 위치를 소련에 광고하는 꼴이 돼버린다는 것이었죠. 미 당국은 CIA에게 극비리의 잠수함을 인양해 올 것을 당부했고 CIA는 고민 끝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아조리안.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 작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명 위장전술이었습니다. 인양선을 다른 목적의 선박인 것처럼 둔갑시켜 주변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전엔 CIA와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이 필요했는데요. 관계자에게 낙점된 주인공의 이름은 괴짜 재벌로 소문난 하워드 휴즈. 히어로 중에 히어로죠.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티브로 알려진 리얼 아이언맨이었던 거예요. 부의 대명사답게 하워드 휴즈는 필라델피아에 선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거대 선박을 제작해도 자연스러웠고 여러모로 주변의 눈을 속이기 아주 나이스였죠. 휴즈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달라는 CIA의 제안을 쿨하게 승낙했습니다. 그리하여 휴즈의 이름을 딴 인양선 휴즈 그로마 익스플로러호가 진수됐는데요. 위장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죠. 대외적으로는 광물
탐사선이었어요. 휴즈는 해저 망간 단괴를 캐는 광산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이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광물 관련 주가가 폭등했고 각 대학에서는 해저 탐사 수업을 개설하는 등 바닷길을 향한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죠. 모두의 눈을 철석같이 속이는 데 성공하자 K129 인양 작업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 달간은 뭐 그랬단 말이죠. 너무 마음을 놨던 탓인지 인양 작전의 막바지 시점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K129를 집게발처럼 꽉 붙들어 수면 위로 들어 올리는 금속재 클레멘타인이 작업 도중 부러져 버린 것이었죠. 결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K129의 함체가 떨어져 나가 해저로 되돌아갔고 작전에 참여한 이들은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건져 올린 일부 함체에 핵어뢰 2발이 포함되어 있었지 뭐예요. 미 항모전단을 쓸어버릴 뻔했던 가공할 화력의 수중 무기는 우여곡절 끝에 미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전 성공이라고 외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죠.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할 때도 찾지 못한 채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내던 미국 측. 그런데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해저 광물 탐사에 나서겠다던 억만장자 휴즈의 가짜뉴스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해저 광물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번 인양작전을 통해 4,800m의 심해로 가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해양 자원의 가치에 빠르게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들은 줄줄이 심해로 나가 해양 광물 자원 개발에 매진했고 우리나라 역시 1993년 백월 탐사를 완료한 후 심해로 발을 뻗게 되었죠. 잠수함 인양 작전이 불러온 의도치 않은 변화가 흥미롭네요. 역시 과학기술은 어떻게 쓰냐가 예.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괴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많으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다. 예.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럽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찾아갔겠죠. 네, 오케이 할 것 같으니까. 예. 요즘에 뭐 똑같은 적은 아니지만 테슬라라든지 네. 네. 아마존의 베조프라든지 우주에 도전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도 SLBM 더욱더 계속 개발하고 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뭐 이게 워낙 민감하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국방부에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도 여기다 함구해야 됩니까? 본 게임인데 본 게임 2로 돌아왔는데 예.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이제? 우리도 이 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민감하니까 함구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방송이 안 돼. 우리 다 함구해버려 그럼. 함구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다 공개하지 못해. 그래도 우리가 또 함구를 가면 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서운해하시잖아요.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찌하다 보니 사실 이 관련 기사를 제가 좀 먼저 썼어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총대를 매신 건 아니겠고 하여튼데. 예. 그 조금만 기사 네. 쓰신 내용이라도 그러면. 예. 아까 이제 북한 SLBM이 지상 사출, 수중 사출, 잠수함 발사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지상에 당연히 이제 사출 시험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수중 사출을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 비밀리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물 위에서 확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걸 어디 일반 어선이나 국민들 모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지상에다 큰 깊이 몇십 미터의 거대한 수조를 만들었답니다. 오. 그래서 예. 수조 바닥에 아까 말씀드린 수중 바지선 사출 시험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수중 사출 시험도 거의 지상에서 해서 작년 말까지 거의 이제 완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도산 안창호함이 3월쯤에 해군에 인도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 SLBM을 실어서 마지막으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시험을 할 것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본인이 쓰셨다면서요? 보통은 뭔가 회피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는데 본인이 써신 글 갖고 언론 보도에 따름이라고 이거는 좀 약간
오해 소지가 맞는데. 네, 다뤄오는도 좀 따라 쓴 데가 있어서. 네. 그런데 그 많은 우리 네티즌 분들 관심이 갖고 계신 게 저 SLBM 저건데 근데 500km면은 사실 뭐 소련 이런 러시아 이런 데는 뭐 70년대에도 뭐 8,000km 뭐 이렇다는데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는 네. 느낌도 들거든요. 그거 어떡하죠? 맞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한미 미사일 지진 때문에 그렇죠. 탄도 미사일은 800km까지밖에 안 돼요. 크루즈 미사일은 제한이 없지만 예. 여기 이게 탄도 미사일 싣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이 이제 500km라면 늘려봐야 800k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단은 우리가 이제 800km 정도까지 늘린 이러한 SLBM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LS가 이 장쓰리 배치 2, 배치 3에는 10개로 늘어납니다.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려면 크기도 커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VLS 발사각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더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0발을 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재래식 탄두면 사실 이 잠수함이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전략적 가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센 거를 태워야. 그 구색이 맞아야죠, 진짜. 그렇죠. 그 잠수함이면 그 정도 센 미사일은 거를 예. 실어야 그야말로 이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핵탄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북한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비핵 무기 중에 좀 센 거, 예를 들면 EMP탄. EMP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측이나 이런 것들, 북한뿐 아니고 유사시에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주변 강국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 수 있는 소위 고슴도치 가시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EMP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에 현무포 얘기도 했었는데 고위력을 갖는 상당히 큰 파괴력과 관통력을 갖는 이러한 그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현무포의 잠수함 탑재형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뭐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나는 뭐 지킬 걸 지키면서도 오늘 저희 그 주제인 해군 전력 게임 체인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전력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과 관련돼서 웬만한 지역을 커버하는 정도의 사거리는 나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핵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핵미사일을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최종 보복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나라를 다 망가뜨려도 우리는 아직 잠수함이 어딘가에 있고 아직 너희를 공격할 무기가 남아있다. 이런 것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핵을 가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서 또 그런 것들이 뭐라도 필요할 때 준비가 돼 있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 또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잘 개발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원세 맛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나 첨언하자면 우리가 이제 장보고 3도 배치 1, 2, 3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배치 3는 이제 핵 추진 방식을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기왕에 거기에 핵 추진이 되면 진짜 우리 궁극적인 흔히 얘기하는 우리한테는 절대 무기가 되는 거죠.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이 상당히 오랫동안 물속에 잠항하면서 북한은 물론이고 유사시에 이제 주변 강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우리도 뭐가 한 방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에 핵탄두가 아닌 비핵탄두이지만 상당한 위력을 가진 이러한 SLBM을 탑재하는 잠수함 배치 3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군 전력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무함에 대해 잘 살펴봤고요.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아니, 근데 프로펠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잠수함의 소리가 제일 중요하죠. 소리를 통해서 잡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보면 진수식 할 때 이 스크류를 가리고 진술해요.